우리 국민들의 전 재산인 겁니다. 부채라고요, 부채. 그거를 마음껏 퍼주기 한다? 저는 코로나 지원금 저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신청을 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너무 찝찝해요. 제가 3인 가족이니까 75만원 받거든요. 인당 25만원씩 해서. 과연 이렇게 75만원 받아가지고 물론 꽁돈이 생겨 좋죠. 하지만 내가 올 연말정산에서 뱉어낼 것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공시가 상승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에서 낼 세금이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세금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집값 올라서. 집값 오르면 좋죠. 좋은데 중요한 건요,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원자재도 올랐다는 겁니다. 자, 뭐만 안 올랐을까요? 뭐만 안 올랐습니까? 무주택자들의 현금성 자산만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들이 예적금으로 넣어둔 한 그들은 인플레이션율에 뒤처져서 자산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네,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늘 제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시행을 한다. 카카오톡이 어쩌고 빅테크 전망 어쩌고 핀테크 전망 어쩌고 그런 거 상관없이 카카오톡은 정부 규제 한 방울 이렇게 주가가 박살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 누가 그랬잖아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치 투자 전문가라고 하신 양반께서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은요, 차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세계 경기 변동에 너무 민감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주식시장만큼은 선진국 대열에 그렇게 반열에 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 한번 이게 진짜 실제로 바로 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발표 한 방에 10% 빠지는 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추천드리냐? 여러분들, 실물에 투자를 하세요. 왜 자꾸 엉뚱한데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합니까? 주식해서 돈 벌어보신 분 계세요? 돈 벌어본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한 번은 따도 다음 한 번에 잃는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식도 전체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내가 들어가면 61선, 121선, 201선 보고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작살나는 겁니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 그럴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동산은요, 규제를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오른다는 거예요. 오른다는 겁니다. 왜? 규제를 조이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구다, 정부에서 찍어주잖아요. 얼마 전에 동두천 규제 지역이다 딱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전국에서 동두천에 대해서 호객노노에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도대체 동두천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규제 지역 지정되지? 하면 동두천을 다시 본다고요. 다시 본다고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은 그냥 갭 투자로 산다고요. 왜? 전세가 높으니까요. 산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땡땡 하우스라는 분 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한 바가 100% 맞았대요. 어디 폭락이라면 100% 반대긴 하지만 100% 그 지역에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포유님이나 저 같은 분들은 어디 지역이 폭등이라고 해도 한 97%, 98%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2%로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동산은요, 규제로서 뭔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전부 다 재건축 아파트처럼 오로지 투자 가치만 있는, 실거주 가치는 없고 투자 가치만 있는 그런
투자적 재건축 제야들은요, 그런 규제 발표에 쉽게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하지만 대부분요, 실수요를 하고 있잖아요. 실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자, 아파트 천세대에서 과연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소유자들이 많을까요? 많아봤자 저는 절반 50대 50이라 봅니다. 50대 50. 6대 4 정도로 소유자가 6이고 4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소유자,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의 그런 심리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정감으로 부동산이 규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닥치지 않는 그러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체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정부 발표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냥 1주택자로 난 정부 발표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살란다 이러시는 분들도 태반이라는 거죠.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침 커피님께서는 난 주식에 땄는데 2009년 금융위기 때 사서 3년 전 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부동산이 지금 폭탄 돌리기 아닌가 이렇게 아주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난 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는다는 거, 잃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서울 재개발 재건축 6,606가구 분양 담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문 1구역 레미안 서울 동대문 이문동에 2,904가구 삼성물산이 시공을 한다는데, 자, 이게 좀 웃기죠, 여러분들? 여기 조합원들이 많아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부 다 일반 분양, 일반 공급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물론 자극적으로 쓰고 싶어서 그랬겠죠. 우리 기자분께서 그랬을 건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서울은 진짜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진짜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할 지경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서울의 저렴한 아파트들, 이미 노도광,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노도광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광역시보다 쌌던 아파트예요.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노도광에 3억대 아파트 즐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죠. 10억짜리도 많아요.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이제는 사람들이 지쳤다. 집값 계속 오르고, 나는 그냥 저렴한 아파트 찾아갈란다 이러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찾아가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 또 아침 커피님께서 또 태클을 거시는데, 아파트 값이 37억이면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을 때 한계온도, 그거는 그들의 리그인 거고요. 또 저평가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살 수 있고,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집값 떨어지길 바라면서 아파트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모두가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든,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그들의 리그가 또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축구선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꼭 이 프리미어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가야지 잘하는 겁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는 거죠. 근데 축구선수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축구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프리미어 리그로 갈 필요는 없죠. 잉글리시 리그가 9부 리그까지 이렇게 있나요? 13부가 있나? 하여튼 프로가 5부 리그인가 7부가 그럴 건데, 거기에 들어가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최상급지, 압구정, 반포, 마포, 강남, 서초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요, 그런 데는 프리미어 리그를 생각하세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끊임없이 돈을 벌고요, 언젠가 인생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 내 자산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 등기쳐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 자, 늦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 아파트 못 샀으면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광역시를 사거나 김포 파주 쪽 사라. 그래서 돌다가 추후에 들어가도 그 누구도 당신한테 뭐라 안 한다. 뭐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침커피님께서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을 필요로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런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고요. 많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개 넘는 거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방은 뭐 12,000가구 이렇게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곳이 이렇게 분양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뭐 오송역파라고 센트럴시티 2차 뭐 이쪽에 포항 아이파크 쭉쭉 있잖아요. 여기서 분양권 있죠. 분양권을 매수하고 전매할 수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 초피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풀리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기에서 지방에 대해서 흐름도 꼭 숙지를 하세요. 예. 결국은 전체 지방의 사이클은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원래는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미친 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역대급으로 2023년에는 많은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대구와 인천입니다. 이런 지역은 꼭 조심을 하시고요. 다른 지역들은 한번 지켜보세요. 예. 자, 경남 창원 북면에 창원 무동 동원 로열드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북면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창원 북면 같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해줬는데 그거는 일부 해제를 해줬고, 무동이나 감계 같은 지역은 또 해제가 안 됐죠. 예, 그러면서 북면이 괜찮다라고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청약을 꼭 넣으셨으면 하고요. 창원 시민들은 청약을 넣으셨으면 하고, 그리고 대구 중구 동인동의 힐셋 동인 요거 분양을 하죠. 요것도 보세요. 요거 대구가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역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 이게 동인동에 있는 게 아파텔인가요? 자, 봅시다. 주상복합, 그렇죠. 오피스텔 포함을 해가지고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60, 80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분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냐 보세요. 그래야지 대구의 향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전도 물론 보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뉴스를 마치고 그 다음에 뉴스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작년에 스카이 대학생 1600명이 넘게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과대학에 도전하는 반수생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중도 탈락 학생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으로 중간에 대학을 그만둔 학생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데, 스카이 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2017년 1.6% 이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서울대의 경우 반수를 해서 의학 계열로 빠지거나 학과를 바꿔 입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고려대 연세대는 반수해서 서울대나 의학 계열 등으로 다시 입학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죠. 자, 이게 첫 번째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현 정권 들어가지고 최저시급 올리고 작살내고 규제해서 망치잖아요. 법인들에게 부동산 주택을 가졌으면은 종부세 3에서 6%가 때리죠.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법인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기업이 사람을 안 뽑아요. 기업이 사람을 안 뽑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규모 공채를 한 지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요. 대기업도 인력을 구조조정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있는 인력 구조조정하고 자동화하고 AI 도입하고 그렇게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기업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 취직해서 볼 거 없다. 어차피 대기업에 취직해서도 집 못 산다. 그럴 바에 나는 그냥 사회적 지위, 그리고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나 할란다 라고 하면서, 그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진짜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열심히 진료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겠다, 이런 정신을 갖고 히포크라테스인가요? 그 선서를 하고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태반이죠. 근데 여기서 다르게 생각할 점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원이 영리가 안 돼요. 영리 추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이 제주도인가요? 제주도만 되고 아마 다른 지역은 안 될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우리도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왜? 외국 의료 관광을 열어줘야 돼요. 화끈하게 열어줘서요, 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한국에 와서 쉽게 치료받고 목숨을 살 수만 있다면요, 더 연장할 수 있다면요,
외국에서 의료 관광으로 엄청나게 오죠. 엄청나게 옵니다. 성형외과뿐만 아니고요. 피부과든 뭐 내과든 뭐 암이든 뭐 그런 것들, 뇌, 심장, 흉부외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기왕 의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늘어나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트렌드 변화가 너무 됐구나, 이제 제조업으로 가는 이공계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들겠구나, 가뜩이나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소차든 전기차든 시대든 접어들면서 자동차 인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고, 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예, 저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병원도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자, 여러분, 공공의료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뭐 무상의료 뭐 이딴 거 하잖아요. 이딴 거 현 정권에서 의사들 핍박하고 뭐 난리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 이제 파업하고, 얼마 전에 작년에 파업했죠. 의료 파업 이렇게 하고, 수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의사가 페이가 우리보다 높다고 해서 병원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간호사도 고용해야 되죠, 청소부 고용해야 되죠, 그 시설 투자비,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의약품들 구입을 하잖아요. 대부분 병원은요, 한 달 벌고 한 달 삽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은요, 한 3개월 사업계획을 한 3개월에서 좀 재정이 좀 튼튼한 병원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까지도 세운다고 해요. 왜? 아니, 수가가 낮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병원 재정이 빵빵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정부에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의료 수준 탑이면요, 의료 수준이 높으면 전 세계에 수출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써서 병원에 다니나 이렇게 의도를 해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광업이든 의료에서 이어지는 파생되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살고 싶은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대한민국처럼 인터넷 편하고요, 대한민국처럼 내가 가고 싶을 때 병원에 저렴한 비용을 갈 수 있는 곳 흔하지 않습니다.